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이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전은 물론이고 역사와 치안, 통계까지 동원된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갈등의 해법이 과연 무엇일지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먼저 황재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를 언급하며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까지 뒤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도 일본과의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李强总理没有会见日方领导人的安排，请日方自重。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어제 SNS에 유엔 헌장 적국 조항을 언급하며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에 나설 경우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역시 발언 철회를 사실상 거부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여기에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된 치안 악화 주장에 대해 최근 3년간 중국인 대상 범죄 감소 수치까지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양국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동방항공은 다음 달부터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기로 하면서 긴장감은 하늘길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중일 갈등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축은 기본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에게 이 외교 갈등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과 대만, 중국 편에선 러시아와 북한으로 전선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말을 아끼던 미국이 중국에 잇따른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적극적으로 일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China's provocative statements and coercive economic response in recent comments by the Prime Minister about those, they are very unhelpful and they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미 국무부는 일본이 시류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면 갸오이다오까지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자 주일 중국 대사관은 누가 무엇을 말하고 쓰든 갸오이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만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본산 수산물 인증 사진을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편에 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과거사까지 언급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습니다. Да и вообще какие-то признаки покаяния за то, что сделали их предки 80 лет назад, 85 лет назад, ранее даже. 북한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비판하며 중국 측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타국의 외교 관계의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중관계까지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각 정당 대표들의 토론을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받은 건데 두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참여를 제안했고 개혁신당도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토론 제의를 수용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조 전 위원장도 곧바로 제안에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의 토론이든 저는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앞서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모르면서 대충 우긴다며 토론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토론하겠는데요. 저는 김어준 쇼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서로를 한동훈 씨,
조국시로 불러가며 징징거린다, 헛소리한다는 등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아닌 장동혁 대표에게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고 조 전 위원장 역시 3자 토론도 좋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토론은 2대2로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리게 될지는 내일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졸속으로 강행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최대 규모 친명 조직이 압도적 찬성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직격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참여율 16.8%에 그친 당원조사 결과를 두고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소통 방식, 정당성, 시기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들려온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졸속 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했던 친명 조직마저 정청래 대표의 당원 당규 개정 과정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도 정 대표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대의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던 건 당원 숫자가 적은 영남 등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과 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되면 험지의 의견이 소외되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이 지지를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이고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실 때 유리한 건 맞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원 당규 개정은 민주당의 시대정신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 최고위 의결 과정에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야당 대표의 구상대로 여론이 반응할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순회 장외투쟁의 첫 무대는 부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 옆에 법치 파괴 민생 파탄 문구가 적혀 있고 의원들은 사법 정의, 재판 재개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독재에 저항하며 남긴 메시지를 인용해 투쟁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목을 비틀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 대표는 부산 범어사를 찾아 합장하고 절을 올렸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역 민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서는 한 15면밖에 더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셨기에 저희들이 큰 선물을 하나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환경 개선이나 우리 주차장 문제나 해결해서 그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남 창원을 찾는 등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12.3 비상계엄 1주년 이후에 중도 확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추도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조화를 보냈다는 입장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은 개미 한 마리 안 보인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엄수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 지도부 인사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대본엔 민주당 추모사 순서에 X표가 찾았습니다. 석 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모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오늘 SNS에 민주당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러니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S의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추모를 정쟁 대상으로 만들어서 YS의 화합 정신을 짓밟은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에서는 당 대표의 조화를 조치했고 당 지도부가 별도로 참석해 오지는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주기 때 추미애 당시 당대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까지 매년 지도부 인사가 꾸준히 참석해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며 정부가 헌법 존중 TF를 구성했죠. 검찰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가 다음 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내란 동조몰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대검찰청 차장에 오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임명 직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행은 취임 나흘 만에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해내는 이른바 헌법 존중 TF 구성을 마쳤습니다. 단장은 구대행이,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맡았고 대학 교수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 모의와 실행에 관여한 검사나 수사관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해 다음 주부터 제보를 받을 것이라며 1월 말까지 결과를 총리실 TF에 보고한 뒤 2월 인사조치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이미 다 좌천됐다며 내란 동조몰이로 더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사실상 조직 군기잡기라면서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압박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열흘쯤 뒤면 나라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여야의 복잡한 속내,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 의원들의 독주에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출국일인 지난 17일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이미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등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고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지도부와 협의 없이 고발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 피고발인들이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엔 이 국정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주체인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이 모순도 생기게 됩니다. 법사위가 아닌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이 명분을 실어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예, 이 강경파들이 당 전략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 단독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의 속도를 내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하는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특별재판부 등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서영교, 전현희, 김병주 의원 등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와중에 경선에서 당원의 입김을 더 강화하는 당원 당규 개정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도부의 불만인 거죠? 맞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이 대통령 미국 순방 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법원 행정처 폐지 등 법안들이 줄줄이 추진이 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중도층 민심이 야당 쪽으로 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고 응답한 중도층이 44%입니다. 한 달 전보다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야당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그만큼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이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은 중도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 중도층 민심을 의식해야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서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당 지도부도 단계적인 중도 확장 방안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늦어도 연초에는 조금 달라진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략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당 내부에선 2030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약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1년 이후엔 지방선거까지 2030과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 세대의 소구력이 높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경우엔 선거 연대에 나서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 등을 연대의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2달 일찍 시작하며 올해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인데 다음 달엔 정점을 찍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고령층과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30개월 아기가 아빠 무릎에 앉아 진료를 받습니다. 한번 보고 귀도 한번 보고 그렇고. 주말 오전에도 이처럼 고열과 기침 같은 독감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로 병원이 북새통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열이 많이 나고 기침 많이 해가지고 같이 일찍 왔어요. 어린이집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고열이고요. 기침간에 좀 심하고요. 이틀 정도 됐습니다. 현재 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한 어린이는 27명으로 전체 입원자의 40%에 이릅니다. 11월 둘째 주 독감 증상을 보인 사람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소아청소년들 사이 확산세가 높습니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2달 일찍 시작하면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접종을 완료를 못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행이 훨씬 더 커진 거죠. 단체 생활하는 기간 때문에 그 집단 내에서 확산이 된 게 제일 크죠. 기온이 더 떨어지고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이 되면 독감이 전 연령대로 번져 10년 만에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독감 백신 접종률은 65세 이상이 75%, 13세 이하가 59.6%에 그쳐 어린이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질병관리청은 당부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렇게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 원격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량이 늘어나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가 우리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병원의 비대면 진료는 받을 수 없게 되는데
환자 건강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대면 진료의 이점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밤늦게 감기 기운을 느낀 대학원생 양승현 씨. 비대면 진료가 되는 병원을 찾아 의사와 전화 한 통으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밤 9시, 10시 이때쯤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당장 약을 먹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병원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5년 전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부터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제가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부산이나 경기도의 병원도 뜨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사는 동네의 병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내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런 만성질환 진료를 보러 5시간씩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비대면 진료의 수혜를 못 받으시게 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재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의사와 비대면 진료 의사가 일치하는 게 바람직해 지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나아가 원격 의료가 활성화하려면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이 보다 폭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20, 30대 젊은 배달 기사들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부산에서도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동원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변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남 진주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작은 방에서 시작됐는데 2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옆방과 거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집 내부는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개월 정도 전에부터 그런 동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화염으로 뒤덮인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산의 한 창고형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거센 불길에 소방대원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천에선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달라며 그제 119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 앞자리가 045로 일반 휴대전화 번호와는 달랐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통신사 등을 통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몰던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죠. 사고 직후 목숨이 위태로운 중상자들이 많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 처리를 할 방법도 없었다는데요. 왜 그랬던 건지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에 치인 상인과 고객들이 시장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행인들의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구급차가 빨리 출동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하면 안 되는데. 차량 돌진 사고가 난 부천 제1시장 안엔 심폐소생술을 돕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비롯해 응급 장비가 없었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에게 4분 이내에 사용할 경우 생존율을 최대 6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통시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급 이상 사업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전체로 보면은 개별 사업자들이 모여서 연합하신 부분이
실제 전국 1,630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150여 개로 설치율이 10%도 안 됩니다. 소방차 통행로까지 점령한 채 들쭉날쭉 설치된 진열대들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데 제1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나올 때는 치워야죠,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래도 저 물건도 많고 2시에는 갑자기 무슨 대처를 해야죠. 뭐 빨리 집어넣든 그렇게 해야죠. 대형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에 겨울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장 이틀째를 맞는 스키장은 이용객들로 붐볐고 겨울 방어를 맛보려는 사람들은 축제장으로 몰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슬로프를 따라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시원한 질주가 이어집니다. 공중을 가르는 점프와 뽀얀 눈보라를 일으키는 회전 기술까지 어제 개장한 강원도 스키장엔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 활강하는 재미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와 공룡 무늬의 이색 복장으로 한껏 멋을 냈는가 하면 엉덩방아를 찢는 초보들도 설원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신이 났습니다. 스키장에는 이렇게 슬로프를 질주하며 초겨울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지난해보다 8일이나 빨리 개장했는데 이용객들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얀 설원을 보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그때 가장 실감나요. 제주에선 제철을 맞은 방어축제가 열렸습니다. 신호에 맞춰 대형 수조로 뛰어들고 요리조리 헤엄치는 방어를 맨손으로 들어올립니다. 직접 잡은 방어의 맛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손도 충분했는데 방어를 잡으니까 짜릿한 쾌감도 느껴지고 이런 축제가 있어서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강남 아파트 단지에선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 지역에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며 양극화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규제를 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한데 모였습니다. 노원 토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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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인기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노원구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도 아니고 실거주자들이 실제로 살아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런데 11호 대책으로 입주권 거래와 이주비 대출에 제한이 걸리면서 재정비 사업도 힘들어졌습니다.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노동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강남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아파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간 단위 마이너스 기록했었고 최근에서야 이제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획일적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강남의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달걀과 채소 몇 개만 담아도 2, 3만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인데요. 외식 물가도 들썩들썩합니다. 식료품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요즘 양상추 때문에 외식업계가 난리라고 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양상추 1kg의 도매 가격은 6,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가격이 2,4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 3주 사이에 2.5배가 치솟았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 양상추는 샌드위치와 햄버거, 샐러드 등의 주 재료가 되는데요.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 샐러드를 메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거나 양상추 대신 양배추로 재료를 대체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양상추가 요즘에 거의 없어가지고요. 시장이 조금 들어가가지고요. 지금은 저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상추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 양상추가 수급 대란을 맞은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양상추는 봄,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인데 우리나라에선 경남과 전남, 강원도 등이 주요 산지입니다. 그런데 생육기인 여름에 가뭄이 심했고 수확기인 가을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이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4년여 만에 양상추 품귀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날씨 때문인 건데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에 문제가 생기는 품목이 양상추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과 베트남 등 전 세계 주요 커피 산지는 올해 가뭄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커피 생산이 크게 줄면서 원두 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배추, 올해 초 사과와 배, 지난 여름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광어와 우럭 가격 급등도 모두 이상기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환율도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면서 식품 물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은 7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소고기와 제과제빵 필수 재료인 카카오 등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상기후로 안 그래도 산지 가격이 비싸졌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더 비싸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식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각종 물가 지표를 보면 올해 이미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5% 올랐고 외식 물가도 3% 오르면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식품업계와 외식업계가 아직 환율 영향을 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부담이 계속되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라든지 또는 원자재 유통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물가가 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원인 제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밥상 물가 움직임은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집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한국을 포함한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회동도 주재합니다. 남아공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열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장대 사이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나가자 청소년 댄스팀이 격렬한 춤을 선보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G20 회의장에 16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을 주제로 한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세션까지 진행되는 첫날, 이 대통령은 개도국 부채의 취약성 완화와 다자 무역체제 회복,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노력 강화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 정상회동을 주재합니다. 믹타는 올해 우리가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G20 일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 AI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서로에 대해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예상 밖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마친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백대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오른쪽 뒤편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맘다니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회동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위해 함께 자리한 겁니다.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 전까지 트럼프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며 맹비난했고 맘다니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칭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We agree on a lot more than I would have thought. I think I want him to do a great job, and we'll help him do a great job. 언쟁을 유발하는 공개 질문을 던져도 서로 비켜갈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공언한 뉴욕에 대한 연방 예산 삭감은커녕 오히려 도울 것이란 뜻을 전했습니다. Maybe more than I do. So we'll work together. We discussed it at great length. Yes, please. 맘다니도 지지층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를 칭찬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I appreciated the meeting with the president, and as he said, it was a productive meeting focused on a place of shared admiration and love, which is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만나 생활 물가를 강조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를 옹호하는 뉴욕 부유층의 지지를 얻어 지역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한 달간의 지출과 기부액 등에 따라서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따져보고 전략 세우시면 좋을 텐데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어떤 항목을 챙겨야 유리할지 알려드립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IRP나 아니면 연금저축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이제 다 납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말이니까 소득공제를 위해서 체크카드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당 세액공제가 10만 원씩 늘어나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움되죠.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 먹일 수 있는 것도 더 살 수 있는 거고. 무주택자 청약저축공제도 그동안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배우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처럼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PT와 개인 레슨 등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기부금 내역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기부금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시 꼭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열린 만큼 남은 한 달여 동안 소비와 저축 패턴을 점검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조금 특별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6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도심과 남산을 함께 걸었는데요. 허유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길을 수놓은 오색 빛깔의 단풍 사이로 시민들이 늦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발걸음을 맞춰 나갑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탄생 150주년과 서거 60주년을 기념해 이승만과 함께 걷는 시민 대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서울 광장에서 출발해 이곳 남산 둘레길을 따라 약 5km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시민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이랑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씨에 뜻깊은 행사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 따라왔고 나라를 위해 지켜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걷기 대회를 주최한 이승만 바로 알기 국민연합 변정일 대표는 이전 대통령의 건국으로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섰고 세계인들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2시간에 걸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나들이 가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산불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부산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